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연 아파트만 공급이 줄어들었을까요? 실제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드리는 강의는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언론들을 보면 아파트에 대한 공급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세부적인 좀 윤곽이 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이제 앞으로 축소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규제들을 보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규제들을 하다 보면 서울 같은 도심권 안에서는 이 민간 공급이 상당히 많이 유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파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제 현장에는 아파트만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뭐 저가주택들이 있죠. 뭐 서민주택들, 소형주택들, 이런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주택들도 지금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예, 공급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 다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규제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수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요. 재건축 규제도 하고 있고요. 재개발 규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브에서 분양보증 심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도금 대출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나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까지 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들이 되려 사실은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한번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죠. 자, 투자의 기본은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간단하잖아요. 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예,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지금 강남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요. 바로 5월 초예요. 5월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3기 신도시에 대한 것들이 발표가 됐었죠. 근데 3기 신도시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강남을 대체할 만한 지역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강남은 대체할 만한 지역들이 없으니까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급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3기 신도시 발표가 됐는데 서울에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 없다? 강남에, 그러니까 서울권에 공급이 지금 적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투자의 기본은 공급과 수요예요.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이 유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임박을 했습니다. 임박을 하고 나니까 자, 민간 공급이 앞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민간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 조합 사업이라는 거죠. 그럼 조합원들의 이익이 커져야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지.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데 사업을 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임박을 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즉,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서울 도심권에서도 지금 뭐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예. 특히나 그 중에서도 지금 서울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분양권 전매가 되는 지역들이 주로 많이 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라시움 같은 거 있죠. 자, 그라시움. 예, 고덕 2단지 지금 재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입주가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반 만에 뭐 30평대 기준으로 2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 줄어드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신길 뉴타운 같은 데도 보면 신길 5구역 있죠. 신길 5구역이 그 SK 뷰예요. SK에서 짓는 건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신길 뉴타운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가 가능한 얘 같은 경우도 거의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불과 2달 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니까, 는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당연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들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재화 시장은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서울권 같은 경우는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누르고 있으니까는 지금 공급이 안 될 걸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뭉칫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이거 좀 오타가 났네요.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니까,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지금 이제 중과가 되니까 어때요?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으니까 어때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택을 못 파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저는 많이 접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물건의 시장이 안 내놓는 거죠. 그럼 물건이 시장 자체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다가 임대사업자, 이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세금을 피해가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죠. 자,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어때요? 예, 최소 8년 동안은 물건이 시장에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 보유 기간이 있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부부간의 증여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못 파는 거잖아요. 왜? 5년 내 팔면은 그 증여가 아닌 매매를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피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에 공급 감소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대려. 예.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공급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투자의 기본은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제가 항상 강의해 드리는 것도 그런 틀에 맞춰서 항상 강의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제가 오늘 해 드리는 강의는 이 서민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주로 해 드릴 거예요. 아파트만 공급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지금 계속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서민주택들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어때요? 주거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주거비용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비용이 늘어난다?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더 살기가.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강남권 같은 데 있죠? 뭐 강남권이나 도시권 같은데. 자, 불과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좀 한 신혼부부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빌라들 있죠. 빌라들 같은 경우가 신축 기준으로 해서 2억 중반대면,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대면 매입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그 정도 갑니다. 지금 매가는 얼마 나와요? 매가는 거의 4억대 나와요. 도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중구라든가 종로권에 뭐 투룸짜리들 이런 좀 그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가 불과 2억 초중반대밖에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3억 초중반대 가요.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게 왜 벌어지고 있냐, 실제로. 왜 벌어지고 있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면, 자, 이 서민주택들의 수요가 지금 대려 증가를 한 겁니다. 왜 증가를 했냐? 자, 우리가 이 지난 정부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완화책을 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들이 대거 진행을 했던 거죠. 대거.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요, 이런 거죠. 자, 이 재개발, 재건축의 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긴 다 투자자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투자자로 바뀌어 있고요. 그러면 투자자로 바뀌어 있다는 의미는 여기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냐? 바로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 왜 이런 분들이 거주하겠어요? 자, 상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매매가는 높지만 노후됐잖아요. 노후됐으니까 임대가가 낮아요. 임대가가 낮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은 사실은 서울 도심에서 매매가는 높더라도 임대가가 낮았기 때문에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제 개포 시형부터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그러니까 개포동 일대에 저층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고 있고 재건축돼서 입주한 것도 있고요. 자, 거기가 전체적으로 12,000세대예요. 전체적으로 시형부터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예, 정확히 한 12,000 몇백 세대 될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 10평짜리 있고 15평짜리 있고 아주 작은 소형 폐형대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소형 폐형대가 있었는데 이때 전세가 다 2억 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000세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다 멸실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강남구에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2,000세대가 없어진 거나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떤 의미냐. 서민주택들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서울 도심 내에서는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서민주택이 멸실되니까 당연히 수요는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니죠. 폭등했죠.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너무 주택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싼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향 처리하는 겁니다. 하향 처리를 하니까는 아파트는 너무 부담돼서 못 사니까 아파트에 대체재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럼 대체재로 수요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대체재로 수요자들이 들어오니까 또 가격도 오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서민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수요, 그러니까는 소형주택이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대체주택 수요가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서민주택이라든가 이런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보면 한번 이제 공급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파트만 공급이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서민주택들도 공급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 이런 거죠. 자, 요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건축주가 빌라를 짓고 싶어요. 빌라를 짓고 싶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건축비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이 건축주의 원가 아닙니까? 원가. 그죠? 근데, 자, 이 원가 중에서 이런 다가구나 단독주택 등의 토지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면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재건축 많이 올랐죠? 그죠? 예, 강남의 재건축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강남의 땅값은 더 많이 올랐어요.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거. 막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강남에서 뭐 논현동 일대 이런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요. 평당 2천이면 샀어요. 지금 만약에 논현동에서 다가구나 단독주택 매입하실 거면요. 평당 5천 이하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 원가 중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원가 중에서 차지하는 다가구 단독주택 등의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 보시면 보통 이젠 투룸짜리 기준으로 해서 이 투룸짜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이런 데 신축을 하게 되면 이 투룸짜리 기준으로는 보통 대지가 6평이에요. 대지가 6평입니다. 대지가 6평 전후 나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양재동 같은데 양재동나 이제 이런 데들이 보통은 평당 한 2천 정도면은 매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대지 원가가 1억 2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서 보시면요. 4천 이하가 없어요. 자, 그럼 지금 대지 원가 얼마입니까? 2억 4천입니다. 토지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서울이라는 지역은 신축 가능한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든 다가구 단독주택이 신축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대지가 커야 되고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수요자가 늘어나니까 서울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일반 주택가 가면요. 빌라들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빌라 많이 짓고 있어요. 일반 주택가들. 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신축이 가능한 다가구라던가 단독주택의 토지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은 계속 땅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 가격이 올라가고 신축 가능한 토지가 없고 건축주 입장에서 시행자 입장에서는요,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또 원가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계속 빌라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단독들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언론에서는 아파트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려 다가구나 단독 같은 경우가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이 오른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권이나 도심권 같은데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자,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한번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2015년 9월 달에 지금 도심 쪽에 이제 신당동 일대의 실거래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국토부 들어가시면 실거래가 조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당동 일대에 보니까 일단 면적은 135제곱미터 초과로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평당,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때 거래된 것들이 어때요? 지금 대지 면적이 요 아래 거거든요. 대지 면적이 요 아래 건데 지금 89.4제곱미터면 얼마예요? 한 28평 나오는데 얘가 5억 1,300에 거래됐고 그 다음에 426제곱미터면 얼마예요? 128평 정도 나오네요. 128평 정도 나오는데 이게 29억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다 합했습니다. 합해서 요 가격을 또 다 전체를 더했어요. 더해서 평당가 3.3제곱미터는 이때 거래 가격이 얼마였냐면 2,144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반 전이죠. 3년 반 전에 2,144만 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5월 달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월 달 거. 2019년 2월 달에 신당동의 단독주택 거래가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 129제곱미터면은 한 39평 정도 나오겠네요. 얘가 15억 8천이고. 그래서 요것도 다 제가 합을 했습니다. 합을 해서 요 거래 금액도 다 합쳐서 3.3제곱미터당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예요? 거의 3천만 원 돈이에요. 많이 올랐죠? 거의 평당 한 8, 900 정도 올랐잖아요. 평당 한 8, 900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평당 8, 900 정도면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여러분들께서 신당동이나 이런 지역 가보시면 평당 3천짜리가 없어요. 또 물건들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가 중에서 이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축 가능한 부지들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 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또 신축 가능한 부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는 공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또 볼게요. 자, 이거는, 자, 2019년 4월 23일 날, 이 건축법 제80조를 보면요. 건축법 제80조를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이행강제금은 어떤 거냐. 자, 신축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주택 중에 우리가 보통 이제 불법으로 여러분들 일반 주택가 가보시면 4층이나 5층에 불법으로 증축해 놓는 거 있죠. 원래는 그 테라스 부분인데 거기다가 샤시를 씌워서 주택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보통 대부분이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자, 이런 거에 만약에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이행강제금은요. 최대 그 전에는요. 5회밖에 안 나왔어요. 5회. 그러니까 5회 내면 이행강제금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5회 내면. 그러니까 어때요?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4층, 5층이나 이런 데를 신축 후에,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다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성을 맞추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2019년 4월 23일 날 이 건축법 제80조 이해강제급에 대한 내용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최대 5회가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시정될 때까지. 지금 어때요? 그럼 앞으로 신축을 해서 준공 이후에 불법 건축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전에는 최대 5회였는데 지금은 시정될 때까지 하니까 불법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법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럼 당연히 시행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불법 건축을 안 해야죠. 안 하는 게 좋은데 워낙 서울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건축주 입장에서 시행자 입장에서는요.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라도 맞춰서 사업 수주를 맞췄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다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급에 대한 내용이 최대 5회에서 시정될 때까지
바뀌면서 앞으로 불법 건축물이 못 나오니까 어때요? 사업성이 더 악화가 돼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차정법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차체가 많이 커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폭이 주차 폭이 2.3m였어요. 근데 이게 3월 1일부터는 2.5m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런 뭐 다세대라든가 이런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지을 때는 우리가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만약에 10대의 주차장이 확보가 됐으면 보통 투룸으로 지으면 10대의 주차장에서 20세대 정도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폭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10대의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가, 예전 법으로는 10대의 주차장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9대의 주차장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18세대로 줄어드는 거네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신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법 제80조라든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어때요? 사업성이 지금 사실은 이런 서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소형이나 이 소형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사업성이 악화가 되니까 점점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한번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 한번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 자, 우리가 빌라라든가 이런 서민주택들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면 가격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먹거리가, 그렇죠? 자, 이 먹거리를 우리는 찾아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도 많이 올랐던 지역이 있고 그냥 가격 상승폭이 적은 지역도 있듯이 이런 서민주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많이 오르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많이 오르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첫 번째,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은 지역들. 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꾸준하게 그냥 또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적으로는 용산이라던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뭐 도심권에서도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개발 압력에 의해서. 그렇죠? 예, 이런 지역들에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 직주 근접.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죠. 직주 근접. 직주.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자, 직주가 뭡니까?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 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직주 근접성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직주 근접성을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민감도가 틀려요. 민감도가. 어떤 의미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요, 직주 근접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죠? 예, 일자리하고 가까워야 돼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직주 근접이 좋은 번잡한 지역 싫어합니다. 어떤 지역을 좋아해요? 주거에 대한 주거 환경, 주거에 대한 질을 많이 따질 거 아닙니까? 주거에 대한 질, 학군이라던가 상권이라던가 주거벨트라던가 이런 인문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한강변이라던가 공원 같은 이런 주거에 대한 환경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어때요? 주거에 대한 질을 많이 따지고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겠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높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형주택이라던가 이런 저가주택, 서민주택들,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아파트하고요, 일반 다세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자, 아파트하고 다세대가 있는데, 아파트하고 다세대의 가격 차이가 적은 지역들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층이 많을까요? 네, 우리 앞에 직원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네요, 벌써. 자, 뭐냐면, 자, 가격 차이가 적은 지역들은 여기 수요층들 다 일로 옮겨가 버리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다세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적인 갭 차이가 큰 지역들은 여기서 모아도 일로 못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지역의 수요층이 두터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세대와 아파트의 가격 차이의
이 가격적인 갭 차이가 큰 지역들이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이런 서민주택들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때, 아니면 소액으로 만약에 나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하시기에는 좀 투자 금액이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몇천 정도로 만약에 내가 소액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아니면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 아니면 아파트하고 다세대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 이런 지역들은 안정적으로 차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아파트만 공급이 축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요, 아파트만 공급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가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런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계속 지금 강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서민들이에요.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보다도 빨리 제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